지금 가족 여행 중이잖아, 못 가. 알아서 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만 했죠. 5년 결혼 생활 동안 가난한 김서방이라 불리며 무시당했던 남자, 월급 200만 원의 평범한 회사원. 처가 식구들은 그를 무능하다고 비웃었고 아버지 장례식마저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가난한 공무원 아버지가 30년 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처가 식구들은 장례식 참석 안 한 걸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채로 혼자서 빈소를 지키고 있었죠. 여보, 아버지 돌아가셨어. 장례식장으로 와줘.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지금 가족여행 중이라 못 가. 알아서 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5년 결혼 생활. 그 어떤 순간보다 처절한 배신감이었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들에게 순한 사위, 착한 남편이었습니다. 장모님은 그의 앞에서 한숨을 쉬셨고 처남은 매형은 참 순해요라며 비웃었죠. 하지만 설마 아버지 장례식까지 외면할 줄은 몰랐습니다. 김민준은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온화한 인상의 그는 결혼 생활 동안 처가 식구들로부터 지속적인 무시와 모멸을 당하고 있었죠. 며칠 전이었습니다. 장모님 회갑 선물로 40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를 준비했다고 하자 아내 유나의 얼굴에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겨우 그것 가지고 우리 언니는 150만 원짜리 한복 맞춰드렸는데 설거지 그릇을 헹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또 처형과의 비교였습니다. 결혼 이후로 지겹도록 들어온 그 말이었죠. 미안해. 다음에는 더 좋은 걸로. 민준가 말했지만 유나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놈의 다음에, 맨날 다음. 처형 영미 씨의 남편은 대기업 과장으로 연봉도 민준의 2배 가까이 높았고 강남에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 때마다 그는 자연스럽게 대화의 중심이 되었죠. 민준과 무슨 말을 하든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 막내 사위는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장모님도 비슷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건 결국 돈을 못 번다는 뜻이었죠. 처남 준성는 공무원으로 늘 민준을 우습게 봤습니다. 매형은 참 순해요. 좀 더 야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겉으로는 조언 같지만 속뜻은 매형은 무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유일한 위로는 아버지 김태수와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아버지와 함께 동네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죠. 65의 아버지는 항상 민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민준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아버지, 제가 너무 무능해서 그런가 봐요. 무슨 소리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버지의 손은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손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려 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풀렸죠. 처가에서는 저를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요. 장모님은 저만 보면 한숨부터 쉬시고 처남은 대놓고 무시하고 아내마저 요즘엔 저 편에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멀리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표정에는 뭔가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죠. 민준아,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시기가 있는 법이야. 하지만 너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고 언젠가는 그들도 내 진가를 알게 될 거야. 아버지의 집은 30년 된 낡은 연립주택이었습니다. 벽지도 오래되고 가전제품도 모두 10년은 넘은 것들이었죠. 냉장고에는 늘 김치와 반찬 몇 개가 전부였고 TV는 20인치 브라운관이었습니다. 아버지, 에어컨 하나 사드릴까요? 아니야. 선풍기로도 충분해. 돈 아껴라.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였기에 처가에서도 시아버지는 그래도 점잖으시다며 인정해 주셨죠. 하지만 그것도 결국 민준와 비교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그 말이 그냥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5의 공무원 연금으로 소박하게 사시는 아버지가 민준을 위해 해주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죠. 힘이 없고 말이 어눌했습니다. 민준아, 머리가 너무 아프다. 어지럽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준은 즉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사를 뛰쳐나갔죠.
과장님께 급한 일이 생겼다고만 말하고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아버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119 구급차가 와 있었습니다. 이웃분이 신고해 주신 거였죠. 구급대원이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뇌출혈이 의심되니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요.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계신 아버지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65의 아버지는 평소에도 건강하신 편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산책을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죠.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다니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준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뇌출혈이래. 빨리 병원으로 와줘. 뭐, 정말, 지금 어디 병원이야? 석지병원이야. 빨리 와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유나의 대답이 들려왔죠. 알았어. 근데 우리 지금 부산 온천 여행 와 있는데 가족 여행 중이라 못 가. 알아서 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보다는 귀찮음이 더 많이 묻어 있었죠. 민준은 혼자 석지병원 응급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오후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경험이 많아 보이는 분이었죠.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셨습니다. 뇌출혈이 심해서 48시간이 고비가 될 거라고요. 의식을 되찾을지도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각오를 하라는 그 말에 민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보호자가 혼자냐는 의사의 질문에 민준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마 아내가 온천 여행 때문에 올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중환자실 밖 딱딱한 의자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몸을 맡기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나였죠. 아버님 어떠냐고 많이 힘들겠다고 내일 서울 올라가는데 그때 한번 들러보겠다고 했습니다. 들러본다는 그 표현이 민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병원 밤이 길고 추웠습니다. 민준은 딱딱한 의자에서 몸을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자판기 커피로 목을 축이고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풍경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안위만을 걱정했죠. 이틀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의식을 되찾으신 거예요. 간호사님이 급히 알려주셨고 민준은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민준아, 아버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죠. 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서랍, 책상 서랍 보거라. 김준혁 변호사, 찾아가거라. 아버지, 지금은 그런 얘기 마시고 푹 쉬세요. 너한테 줄 게 있어. 서랍을. 말씀을 마치시고 아버지는 다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간호사님이 급히 들어와서 상태를 체크하셨죠. 일시적으로 의식이 돌아온 것이니 좋은 신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후 이틀 동안 아버지는 다시 의식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민준은 계속 병원에서 지켰지만 처가 식구들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죠. 4일 후인 금요일 새벽 4시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민준은 그 순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대답은 없었죠. 간호사님이 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이 돌아가셨다고 장례 준비를 해야 한다고요. 민준은 오열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유일한 분이 떠나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였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처가 식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있었지만 깊은 슬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서 장례 준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민준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않은 그들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장례식장의 형광등 불빛 아래 민준은 혼자서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온화한 미소가 담긴 흑백 사진 앞에서 그는 지난 며칠간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에 걸쳐 준비해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리고 그 선물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장례식장의 형광등 불빛 아래 민준은 혼자서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온화한 미소가 담긴 흑백 사진 앞에서 그는 지난 며칠간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고 있었죠. 회사 동료들 몇 명과 아버지의 오랜 친구 두어 분이 조문을 와주셨습니다.
이 과장님이 일찍 와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았지만 와주신 분들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드디어 처가 식구들이 나타났습니다. 장모님, 처형 영미 씨, 처남 준서까지 모두 왔죠. 급하게 온 모양인지 차림도 대충이었습니다. 어머, 김서방, 많이 힘들지? 장모님의 첫마디였습니다.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어딘지 형식적으로 들렸죠. 처형 영미 씨가 영정 앞에 절을 올리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상태가 어땠냐고. 갑자기 돌아가셔서 놀랐다고요. 민준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뇌출혈이 심해서 며칠 버티지 못하셨다고요. 아이고, 큰일이네. 그런데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야? 장모님의 걱정은 아버지의 건강보다 병원비가 먼저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처리했습니다. 매형 월급으로 감당이 됐어요. 중환자실비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준석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 속에는 우리에게 부담 주지 말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죠.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유나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야, 유나야. 내 시아버지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김서방이 알아서 하시는 게 맞지. 장모님이 유나를 말렸습니다. 결국 남의 일이라는 뜻이었죠. 그들은 잠깐 조문하고 나서 서둘러 돌아가려 했습니다. 30분 만에 가려는 거였어요. 김서방, 우리 먼저 갈게. 여행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내일 다시 올게. 벌써 가세요? 좀 더 계시면. 아니야. 피곤해서. 내일 보자. 그들이 떠나고 나서 민준은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4일 동안 혼자 간병하다가 가족들이 잠깐 왔다 금세 가버리니 더욱 쓸쓸함이 밀려왔죠. 장례를 모두 마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아버지의 빈자리가 실감났어요. 민준은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신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정말로 김준혁 변호사라는 명함이 있었고 그 밑에는 아버지의 손편지가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사랑하는 아들 민준에게라고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적혀 있었죠.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한자 한자 눈에 들어왔어요.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아끼며 산 이유가 있었다고요. 민준에게 더 큰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에게 당부하셨다고 해요. 민준에게 푼돈을 주지 말고 큰 주춧돌을 만들어 달라고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는 30년 동안 모든 것을 아껴가며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김준혁 변호사를 찾아가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거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민준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어요.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요. 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사는 것은 진짜 삶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용기를 내서 새로운 선택을 해도 괜찮다고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하든 민준을 믿고 응원할 거라고 적혀 있었죠. 편지를 읽는 내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말없이 자신을 위해 준비해 주신 사랑이 이렇게 컸다니요. 그리고 마지막 당부까지 마치 민준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아버지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온기가 남아있는 이 방에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결심을 다졌죠. 아버지께서 평생에 걸쳐 준비해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이미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었어요. 내일 아침 민준은 김준혁 변호사를 찾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결심도 하고 있었죠. 유나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받았던 무시와 모욕,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 장례식에서의 처사까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마지막 용기를 주었어요. 민준은 김준혁 변호사 명함을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요. 다음 날 월요일, 민준은 회사에 연차 휴가를 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니 이 과장님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민준아, 힘든 시간일 텐데 충분히 쉬고 와. 회사 일은 걱정 말고. 이 과장님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민준은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죠. 아버지께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남겨두셨을까요? 법무법인 정의는 30층 규모의 고급 오피스 빌딩 15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접수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혁 변호사님 뵈러 왔는데요. 김민준라고 합니다. 아, 김민준 님이시군요.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김준혁 변호사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분이셨습니다.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계셨고 눈가에는 세월의 지혜가 묻어 있었죠. 김민준 씨시죠? 태수 어르신의 아드님. 변호사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변호사님을 찾아뵈라고 하셔서 어르신의 부고를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15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참 인자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김준혁 변호사님은 민준을 편안한 소파로 안내하시며 따뜻한 차를 내어주셨습니다. 15년 동안이요? 네. 처음 뵌 것이 2010년이었으니까요. 그때 어르신께서 작은 상가 하나를 사시면서 제게 법적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민준은 점점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니 전혀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시작이었어요. 영등포구에 있는 작은 상가 하나였습니다. 20평 남짓한 건물이었죠. 하지만 어르신의 안목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김준혁 변호사님은 책장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오셨습니다. 15년간의 거래 내역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르신께서는 매번 오실 때마다 시장 분석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공무원이시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웬만한 전문가보다 뛰어나셨습니다. 파일을 펼치시며 변호사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2010년에 영등포 상가를 사셨고 2년 후에 그것을 팔아서 구로구에 있는 조금 더 큰 건물로 옮기셨다고 해요. 그렇게 계속 더 큰 건물로 더 좋은 위치로 바꿔가시면서 자산을 키워 나가셨다고 하더군요. 2015년에는 강남구 역삼동으로 진출하셨고 2018년에는 테헤란로 근처로 옮기셨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에 현재의 건물을 매입하셨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의 치밀한 계획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검소하게 사시면서도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니요. 어르신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주고 싶다고요. 그래서 단 한 번도 그 수익으로 개인적인 사치를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변호사님이 한 장의 서류를 민준 앞에 놓으셨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현재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입니다. 민준가 본 주소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 521번지, 바로 강남 한복판. 그것도 최고급 업무지구였죠. 이게 정말 저희 아버지 명의인가요? 네, 맞습니다. 12층 규모의 오피스텔 겸 상가 건물입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이고 4층부터 12층까지는 오피스텔입니다.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현재 시가로 평가하면 약 480억 원 정도 됩니다. 감정평가서도 여기 있어요. 480억. 그 숫자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잠시 어지러움을 느꼈죠. 잠깐, 480억 원이요? 정말요? 네.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강남 지역은 더욱 그렇고요. 어르신께서 정말 탁월한 안목으로 투자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이 계산기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현재 이 건물의 월 임대료 수입은 약 2억 8천만 원입니다. 1층 상가들은 임대료가 비싸고 오피스텔도 강남 지역이라 임대료가 상당히 높거든요. 민준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월 2억 8천만 원의 수입이 있으시면서도 여전히 낡은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사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그 돈은 어디로 갔나요? 모든 수익을 재투자하거나 적금으로 모아두셨습니다. 여기 통장 내역서를 보시면 변호사님이 보여준 통장에는 놀라운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적금과 예금을 합쳐서 약 110억 원이 있었어요. 총 재산이 600억 원 정도 되시는 거네요. 민준은 아버지의 편지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마지막 당부 말이에요. 그렇게 하루 만에 민준은 평범한 회사원에서 600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죠. 김준혁 변호사님과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마친 후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떠올리며 용기를 냈죠. 변호사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김준혁 변호사님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민준은 지난 5년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처가 식구들의 냉대, 유나의 변한 마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들까지요.
변호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민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하셨죠. 특히 지금처럼 큰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재산 분할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의 설명은 민준에게 희망적이었습니다. 상속 재산은 원칙적으로 고유 재산으로 분류된다고 해요. 더구나 아버지의 재산은 혼인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고 혼인 기간 중에도 민준 개인의 기여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형성된 것이었죠. 피상속인이 명확한 의지로 특정인에게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유나 재산 분할을 요구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고 했어요. 특히 혼인 기간이 5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고 유나 측에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점도 고려된다고 하셨죠. 변호사님은 우선 협의 이혼을 시도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유나 합의해준다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라고요. 만약 협의가 안 되면 조정 이혼이나 심판 이혼을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유나 측에서 재산을 알게 되면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민준은 변호사님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유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눌 시간이었죠. 그날 밤 거실에 마주 앉은 민준과 유나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민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유나야,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너는 나를 사랑해. 그 질문에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지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죠. 그 침묵 자체가 민준에게는 답이었습니다. 유나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이 뭐가 중요하냐고 우리는 가족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재벌이었다면 처가 식구들이 자신을 다르게 대했을 거냐고 물었죠. 유나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너무나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어떤 미화도 어떤 변명도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이었죠. 민준은 다시 물었습니다. 유나도 마찬가지냐고. 자신에게 돈이 많았다면 더 사랑했을 거냐고요. 사랑보다는 더 편했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현재 우리 생활이 팍팍한 건 사실이잖아. 민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 5년 동안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도요. 그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나 이혼하고 싶어. 유나은 깜짝 놀라며 되물었지만 민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일이라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유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신이 이상수빈 거 아니냐고 이혼하면 뭘로 살 거냐고 따졌어요. 하지만 민준은 그런 건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 이후 일주일에 걸쳐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유나도 결국 이혼에 동의했어요. 오히려 시원섭섭한 표정이었죠. 사실 유나도 이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처가 식구들도 예상외로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장모님은 전화로 어쩔 수 없다고 사실 유나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았다고 하셨어요. 마치 민준과 유나에게 짐이 되고 있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준석도 비슷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민준의 수입으로는 유나가 원하는 생활을 해주기 어려웠다고 이제 서로 자유로워진 거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나라고 했습니다. 결국 돈 문제였던 겁니다. 처형 영미 씨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유나 나이도 있고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려면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했대요. 민준과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 조언이었죠. 협의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김준혁 변호사님의 예상대로였어요. 민준은 아파트와 대출금을 모두 정리해 주었고 깨끗하게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적금에서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유나은 고마워했지만 그 고마움도 진심이라기보다는 의무적인 것 같았습니다. 구청에서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 유나와 함께 갔습니다. 서로 도장을 찍으면서 둘 다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아쉬움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담담하게 끝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이혼 후 민준은 원래 살던 아파트를 나와서 아버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온기가 남아있는 그 집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처가 식구들과는 깨끗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모두 밝은 표정이었어요. 마치 골칫거리가 해결된 것처럼요. 장모님은 건강하게 잘 살라고 했고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혼자가 된 민준은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아무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였죠.
김준혁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속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고 다음 주부터는 임대료 수입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민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몇 개월 후면 처가 식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이혼이 완료된 지 2주가 지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준은 마침내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정식으로 점검해 보기로 했어요. 상속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한 건물주가 되었거든요. 이제 정말 내 건물이구나. 테헤란로의 우뚝 선 12층 건물을 올려다보며 민준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지금은 600억 원 규모의 건물주가 되어 있었죠. 1층 로비로 들어서자 관리소장 박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무엇을 점검해 보시겠어요? 우선 전체적인 현황부터 파악해보고 싶어요. 임대 현황이나 시설 상태 같은 것들 말이에요. 좋습니다. 준비해둔 자료가 있어요. 민준화 관리소장이 로비 한쪽 테이블에서 건물 관리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 수입 현황, 공실률, 보수 계획 등 건물주로서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받고 있었죠. 월 임대료 수입이 정말 2억 8천만 원이나 되는군요. 네, 강남 지역 프리미엄이 있어서 임대료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1층 상가들은 그때였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테헤란로 건물이구나. 정말 크네. 12층이나 되네. 민준은 그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보니 장모님과 유나, 그리고 처남 준석과 로비로 들어오고 있었죠. 처형 영미 씨와 그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왜 여기에? 민준은 당황했지만 그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로비가 그리 넓지 않아 완전히 숨기는 어려웠어요. 와, 진짜 고급스럽다. 여기 1층 카페가 인터넷에서 엄청 유명하다더라. 유나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맞아. 강남 한복판이니까. 여기 임대료가 얼마나 비쌀까? 이런 건물 주인은 정말 부럽다. 영미 씨의 남편이 부러운 듯 말했죠. 이런 건물 하나만 있으면 평생 일 안 해도 되겠네. 월세만으로도 엄청날 것 같은데. 준석과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불과 2주 전에 자신과 이혼한 것을 축하하던 그들이 지금은 이 건물 주인을 부러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1층 카페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1층 카페의 친절한 여직원이 민준에게 다가왔어요. 20대 후반의 밝은 미소를 지닌 직원으로 민준과 건물을 자주 방문하면서 얼굴을 익혔던 분이었죠. 사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직원의 밝고 큰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특히 사장님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들렸죠. 평소 드시던 아메리카노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면 오늘은 다른 음료 드실래요? 카페에 앉아 메뉴를 보고 있던 유나 일가족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대화도 갑자기 중단되었어요. 유나 천천히 고개를 돌려 목소리가 난 방향을 봤습니다. 그리고 민준과 눈이 마주쳤죠.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나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민준 씨? 떨리는 목소리가 조용한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모두 민준 쪽을 바라봤죠. 카페 직원은 상황을 모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사장님, 참고로 오늘 5층에 새로 입주하신 회사에서 인사드리러 온다고 하시던데 언제 시간 되세요? 사장님, 장모님이 입을 가리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로비에서 그 소리는 민준에게도 들렸어요. 준석과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저분이 영미 씨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민준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그들이 앉은 테이블로 걸어갔죠. 관리소장도 뒤따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의 인사에 그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입을 벌린 채 민준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유나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무슨 뜻이 뭔가요? 카페 직원이 당신을 사장님이라고. 그거요? 민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건물이 제 거라는 뜻이에요. 그 순간 테이블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뭐라고? 장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민준의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이 건물 전체가 네, 제 소유입니다. 민준의 차분한 설명에 영미 씨의 남편이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때 관리소장이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났어요. 사장님,
다른 층 점검은 내일 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같이 올라가 보시겠어요? 관리소장의 말이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이럴 수가. 영미 씨가 손으로 입을 막고 중얼거렸습니다. 준석도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유나은 그냥 민준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로요. 민준은 그들의 충격받은 표정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자신을 가난한 김서방이라고 부르며 무시했었거든요. 아버지께서 30년 동안 준비해 주신 겁니다. 민준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가난한 공무원 아저씨가. 준석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그 가난한 공무원 아저씨가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민준의 말에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럼 이혼할 때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네, 알고 있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유나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어차피 여러분은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할 때도 저를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민준의 차분한 대답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준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혼을 반겼던 것도 알고 있어요. 유나가 이제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준석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준은 전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잘못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연한 생각이었죠. 다만 이제 알게 되었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조건이 이미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영미 씨의 남편이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준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저도 이혼해서 다행이에요. 이제야 진짜 저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들은 모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주 전에 가난한 김서방과 이혼한 것을 축하하던 그들이 지금은 600억 원 건물주 앞에서 말문이 막힌 상태였죠. 저는 건물 점검을 계속해야 하니까 이만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커피 드세요. 민준은 그들을 뒤로하고 관리소장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잠깐. 하지만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그들의 모습이 사라졌죠.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처가 식구들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받았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이제 그들과 대화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받았던 무시와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특히 아버지 장례식에서의 처사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김준혁 변호사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처가 식구들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싶다고 했죠. 변호사님은 전문 조사팀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처형 부부가 다니는 회사들과 장모님이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이 모두 자금난을 겪고 있었어요.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죠. 민준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 회사들의 주요 주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구조 조정을 지시했습니다. 한 달 후 영미 씨의 남편은 갑작스러운 강등 통보를 받았습니다. 준석는 대출 조기 상환 요구를 받았죠.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모두 모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민준가 요청한 자리였어요. 장소는 민준가 소유한 테헤랄로 건물 12층 회의실이었죠. 강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의 회의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여러분을 여기 부른 이유가 있어요. 민준가 회의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차분했죠. 여러분, 이제 정말 공평해졌네요. 저도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여러분도 이제 밑바닥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민준가 잠시 멈추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셨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네요. 그 말에 장모님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머물지 않았어요. 회의실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복수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표면적으로는 만족스러워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묘한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복수가 끝나고 나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김준혁 변호사님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죠. 민준 씨, 어르신과 관련된 중요한 발견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발견이요? 어르신의 개인 금고에서 일기장과 편지들이 나왔어요. 민준님께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민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빠짐없이 적어두신 일기였어요. 첫 번째 페이지를 펼치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준가 태어난 날의 기록이었죠. 아버지는 민준과 어머니를 정말 많이 닮았다고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다고 적으셨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민준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의 기록도 있었어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된다고. 처가 식구들이 우리를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민준은 모르는 척하지만 아버지는 다 보인다고 적혀 있었죠. 몇 년 후의 기록에는 민준가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처가에서 무시받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민준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다고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민준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민준에게 마지막 숙제를 내주고 싶다고 했어요. 바로 용서였습니다. 민준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고 했죠. 그동안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탓했을 민준을 용서하고 이제 진짜 행복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돈이 아닌, 복수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행복을 말이에요.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난 후 민준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충분했어요. 이제는 아버지 말씀대로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민준은 김준혁 변호사님께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분들이 정말 어려워지면, 정말 굶을 정도가 되면 조용히 도움을 주세요. 익명으로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복수는 충분했어요. 이제는 아버지 말씀대로 용서하고 싶어요. 변호사님은 민준의 결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 무렵 민준은 자신의 건물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수빈 씨와 가까워졌습니다. 28살의 밝고 따뜻한 여성으로 처음엔 민준을 사장님으로만 대했지만 점점 인간적인 관계로 발전해 갔죠. 사장님,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예전에는 뭔가 무거운 느낌이 있으셨는데. 수빈의 솔직한 말에 민준은 웃었습니다. 수빈 씨 덕분인 것 같아요. 진짜 순수한 사람을 만나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도 사장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그냥 카페 사장으로만 보는데 사장님은 진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수빈은 민준의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지만 현재의 민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6개월 후 민준은 수빈과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수빈은 민준의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민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 주었죠. 또 6개월 후 민준은 용기를 내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수빈은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민준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은 작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만 모였죠. 이 과장님을 비롯한 회사 동료들,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들, 그리고 수빈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갔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수빈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 민준은 정말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돌아온 후 두 사람은 계획했던 대로 카페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따뜻한 카페라는 이름으로 여러 지점을 냈는데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따뜻한 식사도 하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죠. 민준은 아버지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 덕분이라는 것도요.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이었어요. 용서하는 법, 사랑하는 법, 그리고 진짜 자신을 아끼는 법이었죠. 민준은 이제 수빈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에 걸쳐 준비해 주신 터전 위에서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행복한 삶을요. 그리고 가끔 테헤란로 건물을 올려다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를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사랑과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